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찾고 있습니다. 자, 이제 DPF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볼 건데, 간단하게 DPF가 왜 생긴 거고, DPF가 원리는 뭐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 영상 보니까 천지백가리더만. 근데 그 영상과 또 그래. 다르기 때문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DPF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필터예요. 배기관에 필터. PM 뭐 숫자적으로 참 유식한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아서 그거 보고 배우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연료를 태워서 발생된 연기, 끓음, 우리가 수트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PM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것들이 대기로 나가지 않게끔 걸러주는 필터라고 생각하면 돼. 그 디젤 파티큘레이트 필터? 그거 이제 약자를 줄여갖고 DPF라는 용어를 쓰는데, 우리 어려운 용어 할 필요 없고 그냥 옛날 차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꿀뚝에 필터 하나 넣어놓은 거예요. 그냥 필터요. 필터. 어렵게 생각할 게 뭐 있어? 왜 갑자기 필터가 이렇게 존재하게 된 거죠? 그거는 우리 이제 익숙하지 않은 용어일 수도 있겠지만, 유럽 뭐 3, 4, 5, 6라는 건데, 배출되는 가스의 규제가 점점점 엄격해지는 거지. 대기 환경 때문에? 대기 환경 때문에 그게 엄격해지니까 제조사 입장에서도 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최초에 유로3가 커먼 레일이라는 장치가 처음에 개발돼 갖고, 차도 물론 잘 나가고 좋아졌지만 그 고가의 부품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대기환경법 기준 때문에 그걸 했다가 유로4로 바뀌면서 그거보다 더 엄격해진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인젝터 성능이라든지 센서들이 좀 더 디지털화되고,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스웰 밸브도 달리고, 일부 차종은 그때 이미 DPF가 장착됐었고, 그러다가 또 세월 지나서 또 규제가 강화되니까 기존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이제는 필터를 달고, EGR은 내연기관이 아예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고 형태만 바뀌어 갖는 거고, DPF가 유로5 본격적으로 달렸고, 그 다음에 유로6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일부 LNT를 쓰든지 또는 요소수 SCR 장치가 달린다든지, 결국에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를 규제한 만큼 제조사에서 장착할 수밖에 없는 거지. 물론 우리가 이제 환경이라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인데,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로 버전이 높아질수록 손해야.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 말 때문에 좀 논란이 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환경을 갖고 논하자면 그거는 엄격해지는 게 당연히 맞다 보고, 그냥 우리 서민들 주머니 사정으로 봤을 때는 이 규제 때문에 좀 불편해지는 요소다, 나는 이렇게 해석해. 그게 뭐 비단 디젤만으로 논할 수는 없어. 가솔린도 그 규제가 더 엄격해지고 뭐 다 그럴 거라고 봐. 지금은 이제 유로6 이상의 버전도 뭐 일부 외국 계열에서 만들었다 하지만, 그게 너무 사람이 가진 기술력으로는 거의 한계치에 도달했으니까 이제 하이브리드나 뭐 전기차 쪽으로 막 눈을 돌리는 시절이긴 한데, 어쨌든 DPF 필요성은 환경 오염 덜 시키자. 뭐 그거지 뭐. 그거지 뭐. DPF는 뭐 간단하게 매연 필터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환경을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국가 자체에서 하는 거지 저희가 어떻게 조작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DPF 클리링은 이거는 확실하다고 하는데, 고속 주행하면 절대 클리링 안 해도 된다는데 이건 또 맞는 말입니까? DPF 클리닝은 그러면 고속주행, 저속주행 논할 필요 없이 DPF가 먼지에 일단 포커스를 갖춰야 돼. 필터라는 개념은 이물질을 걸러주는 장치야. 그러면 고속주행을 하든 저속주행을 하든 필터에 오염물질은 반드시 쌓이게 되어 있어. 근데 이제 쌓이는 종류가 두 가지인 거지. DPF는 내부에는 뭐가 있냐면, 디젤에서 경유가 타서 생긴 그 끄름들, 수트라는 끄름들, 검은 색깔의 끄름들인데, 그 끄름들이 DPF에 걸러지겠지. 근데 이제 걔들이 어느 정도 많이 쌓이면 사람들 DPF 가다 터진다 이런 말 표현을 쓰긴 한데, 그게 이제 운행 중에 재생을 하는 거지. 그걸 태워. 그게 너무 많이 필터링 되고 막혀버리면 배기가스가 못 나가면 차가 못 가니까
이슈에서 그 압력 센서를 설치해갖고 그 압력이 어느 정도 찼는지를 계속 그 관측을 하고 있단 말이야. 계측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정 양이 이상의 압력이 형성돼 버리면 이제 더 이상 모으면 안 돼. 그때는 얘를 태워. 그러면 얘들이 탔단 말이야, 그지? 태워질 거단 말이지. 태워지고 남은 쟤는 우리가 애쉬라는 표현을 쓰잖아. 애쉬도 밖으로 나가면 안 돼. 필터니까. 그 애쉬라는 물질이 그 DPF 내부에 끝단에서부터 앞단까지 차곡차곡 쌓여올 것이라고. 그러면 고속 주행을 하든 저속 주행을 하든 애쉬를 빼는 게 DPF 클리닝의 목적인 거지. 수트 끓으면 운행 중이면서 다 태워져. 다만 이제 그게 태우기 힘든 조건에 운행하는 차들, 그냥 시내에서 그냥 가다 쓰다 신호대기 오래 하고 공회전 오래 하고 아주 고속 주행을 안 하는 차들은 수트를 태우기가 힘든다는 거지. DPF 클리닝의 목적은 수트가 아니야. 애쉬. 끓음이 타고 나면 젤을 빼줘야 돼. 배기가스가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는 목적으로 DPF 청소하는 거기 때문에 고속 주행을 하면 저속 주행을 하면은 의미가 없는 거지 그게. 그 두 가지의 차이는 둘 필요가 없다고 봐. 이 첫 번째 질문이 솔직하게 제일 많은 질문이었습니다. DPF 저속, 고속으로 하면 안 해도 되지 않냐 이런 말이 제일 많았는데 저속이든 고속이든 DPF 클리닝이랑은 무관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 차가 12만 킬로 올류 소렌토 차량인데 제가 봤을 때 멀쩡한데 클리닝을 꼭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멀쩡하니까 클리닝 하지. 멀쩡하지 않으면 교환이지. 그러면 적당한 그 멀쩡하다는 표현이 고객께서 운행하시는데 출력 저하라든지 불편한 요소가 없다라는 거지. 내가 못 느낀다는 거지. 진짜 그 안에 제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겠냐고. 12만 킬로 운행했으면 그만큼 연료를 태우고 발생됐던 금댕이 수트가 재생되면서 제가 그 발생돼 갖고 그 안에 쌓여 있을 건데 그 쟤는 절대 안 나가거든. 나가면 필터 그 DPF 망가진 거야. 망가진 거라고. 이상해. 늦을 수도 있어. 오늘도 사실 우리 저 DPF 한 개 교환했는데 그 부품 비용이 진짜 만만찮더라고. 근데 그게 뭐 애쉬가 많이 찬 상태에서 고속 주행을 계속 하다 보니까 뜨거운 그 배기가스가 빨리 못 빠져나갔을 거 아니야. 정체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들이 녹아버리더라고. 백화 현상도 생기고. 그래서 차가 이상해서 수리하러 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늦어. 다행인 거는 내 차는 이상 없는데 클리닝 하면 돼. 그러면 그 DPF를 좀 더 쓰겠지. 근데 이상해서 오면 그거는 클리닝 못 해. 갈아야 돼. 그 부품 교체해야 돼. 뭐 어떤 부품을 교환하든. 근데 배기가스가 얼마나 뜨겁길래 그 철덩어리를 녹일 정도로. 그게 저 센스 데이터를 보면 보편적으로 DPF 내에 압력이 존재하지 않는 차들 주행하면 보통 뭐 논란이 될지는 모르겠다마는 한 300~400도 뭐 이렇게 유지되던데 내부에 압력이 조금 쌓이면 얘들 주행하면서도 약간의 후열을 만들기 위해서 분사를 조금씩 하거든, 후분사를. 그래갖고 DPF 재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500도까지는 올라가. 일부 올라가고 얘들이 이제 진짜 이거 재생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감지돼 갖고 재생을 시작하면 안전한 온도가 650도. DPF 내부에 650도인데 그 650도를 형성하는 방법이 뭐냐면 인젝터 후분사를 통해서 온도를 올리지만 실제로 그 안에 쌓여있는 그 거름이 타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근데 거름량이 지나치게 많으면 온도라는 것이 더 올라간단 말이지. 그러면 그 DPF를 만드는 재질에 따라서 임계 온도가 있을 거라고, 한계 온도가 있을 거라고, 뭐 900도든지 1100도라든지. 그러면 그 온도에 한 번만에 녹진 않았을 거다, 그지? 그게 이제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면 아주 작은 양에 녹더라도 녹게 되는 거고, 고속 주행하면서 DPF 재생을 하니까 어쨌든 그때 배기 그 압력에 의한 온도 상승도 플러스 될 거라고. 그래서 애쉬가 지나치게 많은 상태에서 고속 주행을 많이 하면 그 온도도 많이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시내 주행을 계속 하다가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장거리 뛰는 차들, 그때는 그때 이제 그 탐배를 태워내야 되니까, 이슈 입장에서는 다 태워내야 되니까 그때는 살짝 데미지 입을 것이고, 이게 살짝 데미지가 누적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 생기는 거지. 특별한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이게 순식간에 녹거나 깨지거나 그러진 난 않을 거라고 봐. 크랙이 가는 것은 과도한 압력이 많이 걸렸든지, 백화 현상이라는 것은 지나친 고온에 자주 노출이 됐다든지,
그래서 DPF 좀 신경 써야 되고, 아까 우리 서두에 이제 뭐 흡기 클리닝이나 인젝터 뭐 이런 얘기는 했었지만, 요즘 디젤차 유지 관리에서 그 우리 흔히 말하는 흡기 인젝터 EGR DPF 논할 때 가장 우선시돼야 될 것은 DPF야. 배기가 원활하게 돼야 흡기가 원활하게 들어오는 거지. 일부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DPF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흡기를 진짜 깨끗하게 정수했더니 차가 안 나가. 그런 경우도 생긴단 말이야. 이슈는 알고 있단 말이야. 알고 있다고. 너무 잘 돌아도 얘는 커트 시켜야 되거든. 이제를 막 열어버려. 또는 출력 제한 걸어버려. 왜? 기존보다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슈 입장에서는 이상한 거야. 이슈는 이 컨디션을 계속 지금 학습해 나간단 말이야. 인지하고 있단 말이야.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거기서 어떤 변화가 왔을 때 바로 알아챈단 말이지. 요즘 차들은. 그걸 속이는 게 좀 일부 뭐 매핑을 한다든지 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요즘 차 관리함에 있어서 1번은 DPF 내 압력이 너무 없어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돼. 너무 없으면 안 돼 또. DPF 재생이 안 돼. 그래서 크랙 같은 것들은 재생이 안 되는 거야. 배합이 어느 정도는 존재해야 돼. DPF 내에. 그래 온도도 올라가고 뭐 그렇다는 거지. 멀쩡하니까 클리닝을 해야 됩니다. 좀 더 늦기 전에 멀쩡할 때 클리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DPF도 재생 나오던데 재생은 싸가지고 재생을 하는 게 더 이득이지 않을까? 아니면은 그냥 뭐 비용 대비 클리닝이 더 나을까? 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재생보다는 클리닝이 싸.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재생보다는 클리닝이 싼데, 뭐 일단 그 제품에 대해서는 내가 논할 어떤 그런 정보도 없고, 재생품에 대한 어떤 그런 뭐 내부를 우리가 분해해서 뭐 직접 우리가 재생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업체에서 쓸 수 있는 걸 재생해서 판매를 하겠지. 그 재생 우리도 갈아봤는데 뭐 최하고 문제는 생기진 않았는데, 총체적인 비용을 봤을 때는 이제 멀쩡할 때 클리닝해서 지껏 살려 쓰는 게 제일 싸고, 이제 망가져갖고 교환하려니까 일부 DPF 단가가 뭐 200 이상 뭐 넘어가는 차종들은 사실 입장 바꿔서 나라도 새 거 쓰기는 참 부담스러운 금액이니까 차선책으로 재생으로 교환하는 어떤 그런 수순이지. 물론 이제 DPF 재생을 클리닝 단가보다 싸게 살 수 있으면 교환하는 게 낫겠지. 근데 그럴 선택지를 가진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냐고. 자기가 재생하는 공장에 종사하든지 뭐 내 이웃 사촌이 그걸 한다든지, 그런 경우 제외하고는 우리가 부품 단가나 재생 어떤 그런 과정을 보면 재생이 부품 단가는 더 비싸. 어쨌든 우리가 이제 DPF 클리닝이라는 비용이 논란이 좀 될 수 있는데, 탈거하지 않고 케미칼로 재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나는 그거를 별로 권장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아. 업체에서는 싫어할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나는 떼서 한단 말이지, 차에서. 근데 그 탈거하는 과정에 굉장히 좀 불편한 차들도 있고, 일부 진짜 불편한 차들 엔진 내려야 떼어지는 차들도 있다 보니까 그 탈거 비용, 그 다음에 DPF를 손상 가지 않은 상태로 클리닝 해내는 그 나름의 노하우, 그 다음에 특별한 장비들, 그런 비용을 포함해서 DPF 금액이 산정되는 거니까, 뭐 그 금액이 뭐 비싸다 싸다 논하기는 좀 곤란한 문제기도 하고, 어쨌든 재생품을 교환하는 것보다는 멀쩡하게 클리닝하는 게 싸.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재생을 한다는 자체는 오래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쓰시지 마시고 미리미리 클리닝 하셔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DPF 클리닝 하면은 대부분 다들 너무 오랜 시간을 뭐 하루나 이틀을 맡기라고 하시던데, 왜 DPF 클리닝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DPF 내에 쌓여 있는 탄매를 일단 빼내야 돼. 끓음 1번으로. 그게 이제 기름 덩어리니까 물로는 안 나와. 그냥 맹물로는 안 나와. 일부 이제 DPF와 촉매가 같이 결합된 어떤 방식의 DPF들은 거기에 또 너무 지나친 그 화학적인 독성 있는 물질을 쓸 수가 없어. 왜냐면 DPF는 자체는 손상 가지, 담체는 손상 가지 않을 수 있는데 촉매가 손상이 돼. 촉매가 화학 반응하지 않으면 DPF 재생이 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부 옛날 그 아주 독한 약품으로 청소하면 빨리 돼. 근데 DPF 내에 있는 촉매에 있는 그 귀금속들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약한 어떤 성질을 갖고 장시간 적절한 온도를 가해갖고 빼내야 되는 거거든. 그거 빼내고 나면 이제 2차적으로 또 밑에 깔려있는 애쉬를 빼야 되는데, 애쉬는 생각해보면 우리 쉽게 생각하면 쟤는 푸석푸석하니까 털어도 나올 것 같아. 근데 이게 오랜 시간 그 압력으로 다져놨단 말이야. 마치 연탄처럼. 아주 다져졌단 말이야. 아주 심한 차들은 콘크리트처럼 확 붙어 있어. 그거를 빼내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는 일부 몇 개의 통로는 뚫릴 수 있겠지만 다 빼지는 못해. 우리도 청소하지만 완벽하게 다 뺐다 올분히 하지 않고는 알 수는 없지. 그래서 최대한 빼기 위해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게, 화학 반응할 시간, 그 다음에 그 애쉬를 불리는 시간, 그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고, 일부는 이제 그 탄매를 빼기 위해서 열을 가해갖고 우리 흔히 말하는 건식, 습식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건식으로 태워내는 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지. 왜냐하면 DPF 내 앞에 있는 그 촉매 장치를 손상 안 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너무 온도, 물론 뭐 센서 이용해서 조절해서 하시겠지만 너무 지나친 온도 올라가도 안 좋을 거라고 보고, 근데 이제 탄매는 빠질지는 몰라도 애쉬의 문제는 열로 해결이 안 돼. 애쉬라는 것은 연소 후 물질이기 때문에 절대 더 이상 연소하지 않는 물질이야. 그거는 열 외의 방법으로 어쨌든 또 다시 또 2차 작업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빼내야 되는 거고, 그게 애쉬가 오랜 세월 다져진 게 아니면 압축 공기로도 불어져 나와. 근데 오랜 시간 압력에 의해서 다져진 애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이게 담체 세포 차근차근 틈새 다 박혀 있는 것들을 골고루 빼내야 되기 때문에 단시간 안에 그걸 다 뺀다는 거는 좀 무리수가 따르지. 물론 빨리 금방 해도 안 한 것보단 나아. 그치?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왕 하는 거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좀 제대로 빼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불려갖고 그 오염 정도에 따라 시간이 정해지는 거지, DPF 청소하는데 무조건 시간이 몇 시간 걸린다는 건 아니야. 그렇잖아. 맞습니다. 또 이제 본의 아니게 일부 약간 손상됐는데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클리닝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경우도 주머니 사정 때문에 생기기도 하거든. 그럴 때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는 거야. 좀 더 많이 걸려야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거지. 살릴 수 있는 확률이.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면서 완벽하게 하면 대단하신 분이고 대단하신 분이고, 근데 DPF 내부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청소하기란 좀 힘들지 않을까. 내 생각에는. 나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해봤는데 어쨌든 오래 공을 들인 만큼 많이 나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웬만하면 DPF 그거 뭐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도 하는 것도 아닌데, 진짜 몇 년에 한 번 할 거 좀 불편하시더라도 하루 정도 차를 세워서 이왕이면 깨끗하게 하는 게 본인 차에 유리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DPF 내부에 그 젤을 최대한에 많이 빼야 공간을 확보하는 개념이잖아요, 이게. 젤을 다시 쌓을 공간을 확보하는 거잖아. 공간을 많이 확보할수록 유리한 거라고 나는 보는 거지. 그러면 오랜 기간을 하면 100% 다 빠지는 게 맞나요? 그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거라고 봐. 그 누구도. 100%라는 건 100%라는 건 장담할 수 나는 감이 없다고 봐. 최선을 다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어떤 시공 공정에서 제시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안 나올 때까지 하긴 하는데, 안 나올 때까지 나는 했지만 그 안에 아예 없다? 다 잘라보지 않고는 알긴 어렵다. 다만 우리가 청소하는 과정에서 애쉬가 눈에 보이니까 나오는 게 아예 안 나올 때까지는 해.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안에 없다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 그게 솔직한 말인 것 같아. 자, 4번 DPF 클리닝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래 걸리고, 혹시나 영상 보시는 분 중에 100% 청소가 된다는 분 있으면 제가 파헤치러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DPF 아직 보증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거 클리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이 부분에 좋을까요? 있어서도 사실 나도 좀 고민이 돼. DPF가 일부 차종 뭐 14만, 16만 뭐 이제 이 AS의 조건이 뭐냐면 DPF 기능이 상실됐을 때잖아. 재생이 안 되는 거잖아, 이거는.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DPF 클리닝을 하는 목적이 배기 압력 지나치게 높이 걸린 배기 압력을 빼는데 포커스를 맞출 거냐, 그거 안 해주면 DPF가 망가질 거니까 클리닝 할 것이냐, 이 개념 차이를 가져야 된다 생각해.
그지? 그래서 DPF 청소하는 목적이 뭐냐면 얘가 안 하면 DPF가 고장 날 거니까 미리 청소해 준다. 틀린 말은 아닌데 DPF를 청소해 주는 목적은 DPF의 배합이 지나치지 않아야 나머지 부품들이 수명이 오래 간다. 예를 들어서 터보 차저, 인젝터 아까 똑같잖아, 그지? EGR, 뭐 흡기, 엔진, 뭐 연소실 내부 환경 이런 것들도 청소를 해주는 목적은 DPF를 고장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 그것 때문에 DPF 청소하는 게 아니라고. 엔진 컨디션이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나머지 부품의 내구성, 수명 이런 부분 때문에 또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그럼 S 기간 끝나자마자 고장난 DPF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 기간 안에 고장이 100% 나서 내가 S 100% 받을 자신이 있냐고. 확률적으로 극히 드물다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다행히 S 기간 내에 그런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에 S 받은 분은 다행이다. 근데 미스하고 넘어가는 분도 계실 거고, 또는 그런 상태까지 계속 탔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데미지 본 부분에 대해서는 DPF를 에서 해주는 거지 나머지의 보상은 없다고.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게 현명한가, 그건 이제 고객의 몫이라고 나는 보지만 일단 우리가 개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 DPF 청소하면 고장나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고 DPF를 청소하는 목적은 DPF 고장도 예방하면서 나머지 부품의 수명 연장, 그 다음 차량의 좋은 컨디션 유지, 이런 개념을 가지면 A. A. 저는 C. 그래서 나는 DPF 청소를 권해드리는 목적은 그거. 흡기, 인젝터, DPF 모든 게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하나라고 생각했을 때는 클리닝을 안 하시고 끝까지 타시고 교체를 하시는 것이 맞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을 때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흡기, 인젝터, 그리고 DPF에 대해서 점검 주기는 어떻게 가지는 게 제일 적당할지 궁금합니다. 점검 주기 경험치로 놓고 봤을 때 유로 4, 5, 6에 따라 그게 달라. 그 배출가스 억제하는 기준에 따라 다르더라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이제 고객들이 수리를 하라 많이 오는 주행거리가 얼마냐면 보통 10만 킬로 전후야. 아마 이제 그때쯤 되면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불안하니까. 그지? 근데 10만 킬로 탈 동안 데미지 입었는 것들은 어쩔 거냐고. 그래서 웬만하면 8만 전에. 8만 전에. DPF만큼은 권장해 주는 거는 한 6만 킬로 때 그냥 DPF 한번 청소하자는 거지. 그때 흡기는 굳이 할 필요 없잖아. DPF하고 그다음 인젝터 동화시하고 두 가지는 그때 해주는 게 100%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우리가 이거지, 오염이 지나치게 심한 상태에서 청소하는 건 일하는 사람도 힘들고 효율적인 면도 좀 불리할 수가 있고, 이제 때가 어느 정도 적당히 있을 때는 싹 청소가 될 거니까 그게 지나칠지는 모르겠다마는, 물론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 그지? 자기가 어떤 패턴으로 타냐에 따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셨잖아. 시내 주행만 대부분 많이 하시는 거잖아. 그러면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6만 킬로 타려고 그러면 4년, 5년일 수도 있다고. 그 킬로수에 너무 목매지 말고 내가 운행하는 패턴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약간 이런 듯한 시기에 청소해주면 이게 모든 부품을 다시 또 좋은 컨디션으로 되돌릴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겠나, 이래 보는 거지. 너무 극단적인 킬로수를 정할 필요는 없다고 봐. 그 대신 어쨌든 오염이 많고 누적될수록 청소하는 사람이 힘들고 깨끗해질 확률도 떨어지는 것이고, 모든 부품이 엔진오일 교환 주기도 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오일 교환 빨리 해서 손해보는 경우는 없더라고. 오일값 조금 더 들어가는 그것 때문에. 근데 그거를 미루고 하면 오일값은 전략했을지언정 나머지 데미지 부분에서는 더 큰 손해가 오지 않을까. 그런 개념을 가져버리면 이제 나머지는 본인의 선택이겠지. 어쨌든 자기 주장대로, 자기 주관대로 가고 그 결과에 대한 것도 자기가 책임지면 되는 거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맞습니다. A인 분들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B는 뭐 한 10만 킬로, 12만 킬로 타셨을 때 약간 뭔가의 차가 이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하시면 되고, C의 생각은 정비소를 아예 안 가시면 됩니다. 두 분 다 손해예요.
그분도 손해, 저희도 손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흡기 인젝터, 그 다음에 DPF 준비했는데 분명 부족한 것도 많고 어떤 분들은 질타하시고 싶어서 죽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모든 게 다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차량마다 다르고 또 차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지만 많은 이제 경험을 통해서 한 요 정도로 했을 때는 적당하다라는 거지 절대 이것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막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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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I just try to keep it cool.